국어 햇쌤이랑 다 해보자. 안녕하세요, 다혜쌤입니다. 자, 여러분, 다들 이제 수능 보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셨고, 선생님이 지금 찍게 될 영상은요, 그나마 우리 국어에서의 킬러 지문이었지, 생명과학, L그래프 지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해설 강의는 들어갈 겁니다. 해설 강의 들어갈 거고요. 지문 해설 해드릴 거고, 문항 해설 해드릴 겁니다. 물론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해설지가 나오지 않은 시점이어서 최대한 선생님의 어떤 좀 개인적인 의견과 분석을 섞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전이었다면 어느 수준까지 이해를 했어야 문제를 풀 수 있었을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강의를 듣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나온 이 지문의 실질적인 내용, 팩트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끌어내기까지의 과정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걸 위주로 들어갈 거고요. 실질적으로 선생님이 문제를 풀 때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서 들어갔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킬러 지문 갑시다. 과학이었어요. 어쨌든 간에 기술이 너무 영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도 막판에 학생들에게 이런 거 조금 나올 수 있겠다라고 이제 찍어주잖아. 고3 하는 선생님들은. 그랬을 때 생명과학이 나오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보통은 물리나 화학은 잘 나오진 않습니다. 지구과학은 19학년도에 한번 나온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된통 깨져가지고 잘 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생명과학이 많이 나와요. 바이러스니 유전자니 뭐 이런 것들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번에도 역시나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회에 있었던 거랑 살짝 섞어서 나오기는 했어. 살짝 섞어서 나오기는 했어요. 자, 그러면은 얘가 이제 어느 정도 연계 체감이 있었던 지문이긴 해요. 지문이긴 해서 그것도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수험생이었던 친구들은 시험지를 가지고 오실 순 없죠. 다 제출했을 테니까 시험지를 뽑아서 올라와 있으니까 시험지를 뽑아가지고 앞에다가 놓으시고 보시고요. 그다음에 수험생이 아니었던 친구들도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다만 수능을 본 친구들 선생님 생각에는 수능을 본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본다라고 한다면 아마 내년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조금 따뜻해질 때 즈음해가지고 영하 다 지나고 내 수능이었으니까 보통 보기 싫거든. 한 번 더 할 거면. 굉장히 보기 싫어요. 제일 나중에 보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킬러 지문이었으니까 한번 보긴 봐야지. 근데 이제 해설 강의 이제 좀 유튜브에 찾아볼까 해가지고 딱 이 사람이 해놓은 게 있네 하고 봤을 확률이 조금 큽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에 느꼈을 감정이 무엇인지 를 얘기를 하자면 조금 당황은 했을 거야. 왜냐하면 앞에 있었던 법지문에 비해서 길이가 갑자기 조금 늘었어요. 한 거의 2문단 가까이 늘어났죠. 법지문 같은 경우에는 반 페이지 했을 때 그 반 페이지를 채 못 채우고 끝났단 말이야.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 반 페이지를 넘어서 옆에까지 침범을 했으니까 조금 길었다. 그래서 아마 살짝 당황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예비 고3 친구들 이제 3학년 돼가지고 2024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과학도 나오는구나. 과학 안 나오는 줄 알았는데 과학 싫은데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이과인 친구들은 과학 땡큐 했을 거고 그런 생각들을 했을 거라고 믿어. 자, 그러면 얘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실전이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자, 일단 첫 번째 문장 시작합니다.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의 양은 하루 동안의 총 열량 소모량인 대사량으로 구한다. 라고 했어. 그럼 선생님이 보통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관형어구 혹은 관형절로 꾸며져 있는 문장이 나오면 무조건 괄호치고 표시를 해서 옆을 꾸며줘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괄호 안에 있는 내용들, 걔네가 내용일치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전체 흐름에서 좀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 드는 문장이 있다면 걔네들 역시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체크를 해두면서 읽으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럼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를 쓰시겠죠. 에너지가 없으면 골골대면서 누워있고 방 밖으로 나오지도 못해요. 자, 그러면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의 양은요. 총 열량 소모량인 하루 동안의 총 열량 소모량인 대사량의 의미를 얘기를 해주고 있네. 대사량은요. 열량 소모량입니다. 오케이. 그중 기초대사량은 이라고 했으니까 대사량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중에 기초대사량이라는 게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중이라는 말에서 그런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기초대사량은 생존에 필수적인 에너지다. 생존에 필수적이구나.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왜 기초대사량이 필수적인지 이런 것까지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까지 깊게 안 들어가셔도 돼. 자, 그러면서 갑자기 쾌적한 온도에서 쾌적한이 나왔어. 얘들아, 비문학과 쾌적한이 어울리니? 별로 어울리지 않아요.
쾌적한 온도에서 편히 쉬는 동물? 갑자기 쾌적한 온도, 편히 쉬는 막 문학도 아니고 이런 말들이 나왔단 말이야. 그럼 느낌상 굳이 온도라는 변수, 그 다음에 편히 쉰다라는 정보, 동물이 공복 상태, 속이 비어 있어야 돼요. 뭘 먹으면 안 돼. 공복 상태. 이런 조건들을 굳이 주었다라는 거, 써먹을 수도 있겠구나. 뭔가 전반적으로 총 에너지 열량 하면은 막 이제 뭐 영어로도 뭐가 킬로칼로리 막 나오고 숫자 계산하고 뭐 이런 거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말들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눈길이 한번 갔어야 된다. 쾌적한 온도에서 편히 쉬는 동물이 공복 상태에서 생성하는 열량으로 정의된다. 어쨌든 정의를 이렇게 줘버렸기 때문에 체크를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조건 3개가 필요해. 온도가 쾌적해야 되고 편히 쉬고 있어야 되며 그러니까 움직이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뭘 먹이면 안 돼요. 오케이? 자, 그다음 이때 체내에서 생성한 열량은 오케이. 이때 체내에서 생성한 열량은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일정한 체온에서 일정한 체온이 계속 바뀌면 안 돼. 이런 것들도 굳이 부가적인 정보 주는 거 관용절로 들어가 있는 거 있지. 체온에서 체외로 발생되는 열량과 같다. 그러니까 안에서 만들어진 열량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랑 기초대사량이랑 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체내에서 생성한 건 체외로 발생되는 열량. 예를 들어 여러분들 이제 몸이 있어요. 여기서 100만큼 만들어서 빠져나간 게 100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랑 같단 얘기예요. 얘랑 같단 얘기입니다. 이런 쉬운 이야기를 이렇게 문장으로 해놓으니까 여러분들이 꼬이는 거지. 오케이, 좋아. 자, 기초 대사량은 개체에 따라 대사량의 60에서 75%를 차지하고, 대사량이 여러 개 있다 그랬잖아, 그지? 우리가 그중이란 말에서 읽었으니까. 그 중에서도 비중이 어때요? 60에서 75면 꽤 높은 비중으로 기초 대사량이 대사량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맞죠? 그런 다음에 근육이 많을수록 증가한다. 그래서 운동한 사람들이 막 겁내 먹잖아. 그죠? 엄청 먹는데도 잘 안 찌는 게 이게 기초 대사량이 높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체내에서 소모되는 열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근육 운동을 해야 여러분들 살을 뺀다는 건 단순하게 이게 지방만 소모하고 막 몸무게만 줄이는 게 살을 빼는 게 아니에요. 살을 빼고 나서 살이 찌지 않는 몸으로 만들어지려면 근육을 계속 키워야 됩니다. 내가 이 얘기를 한 10년 전부터 친구들한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무도 듣지 않더니 요새라 돼가지고 이제 운동하겠다고 다 늙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운동은 일찍 시작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그랬어요. 이거를 읽으면서 그래 근육량이 많을수록 기초대사량이 커지는구나. 그러면 굳이 변수를 또 줬어. 근육량이라는 변수를 하나 줬네. 그죠? 생각해봐. 이거 없어도 되거든요. 근데 굳이 넣어줬다는 건 내용의 일치를 써먹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가시란 얘기야. 아무 생각 없이 읽지 말고 이런 것들을 왜 줬을까 하면서 생각하면서 가는 거. 자, 그랬을 때 기초대사량의 전반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결국에는 안에서 만들어진 열량, 바깥에 얼마나 방출했는지를 재면 안에서 얼마나 만들었는지를 알 수 있다. 요 정도까지만 얘기를 해줬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기초대사량은 직접법 또는 간접법으로 구한다라는 게 나왔고 밑줄 기억 직접법 나왔으니까 100% 기억 니은을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밖에 없더라. 왜? 기억과 니은이 한 문단에 같이 나왔기 때문에. 그럼 100%야. 두 개를 같이 물어봅니다. 따로 떨어뜨려서 기억 따로 출제, 니은 따로 출제하지 않아요. 자, 직접법. 일단은 직접적으로 구하는 거니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그러니까 굳이 이런 정보를 또 줬잖아. 온도라는 변수가 있다라는 거. 일정하게 유지되고 공기의 출입량을 알고 있어야 돼요. 또 변수가 있어. 그 다음에 그런 호흡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 같은 데다가 온도 일정하게 유지시켜 놓고요. 공기를 전부 다 일단 재놓은 상태야. 자, 그랬을 때 동물이 발산하는 이 호흡실에서 동물이 발산하는 열량, 얼마나 발산하는지를 알면 얼마나 만들어졌는지를 알 수 있다 그랬어. 그지? 자, 열량을 열량계를 이용해 측정하는 방법이다. 그러면 직접법은 측정하는 거구나. 정확하게 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호흡실을 만들어 놓고 우리 귀여운 동물이라고 칩시다. 발이 4개니까요. 이렇게 넣어 놓고요. 그다음에 어때? 발산하는 열량을 재는 거예요. 그죠? 이런 모양 못 떠올려도 상관없습니다만 이런 모양 세요. 자, 그다음 바로 간접법 나오잖아. 간접법은 호흡 측정 장치를 이용합니다. 그랬을 때 동물의 산소 소비량 얼마나 들이마셨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배출량 얼마나 내뱉었는지 그러니까 얼마나 호흡을 했느냐를 가지고서 체내에 생성된 열량을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호흡과 동시에 이제 어떤 열량과의 상관관계가 있겠네요. 호흡하면서 일어나는 거겠네. 그지?
오케이. 자, 그래서 호흡을 알면 어느 정도의 열량 소모량을 알 수 있구나 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얘는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직접적으로 열량이 어느 정도가 나왔는지를 재는 게 아니라 얘는 열량계로 재잖아. 열량을 재기 위해 열량계로 재요. 근데 얘는 딱히 열량 자체를 재는 게 아니라 산소 이산화탄소를 가지고서 열량이 이 정도 소비가 됐겠구나라고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직접법, 간접법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측정하는지 머릿속으로 상상이 힘들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는 직접법은 열량을 직접 재고 간접법은 열량을 직접 재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걸 통해서 열량을 재는. 그래서 잰다는 느낌보다는 이제 측정보다는 추정의 방법. 여기 추정하는 방법이라고 했으니까 측정과 추정은 다르죠. 그래서 이거 두 가지가 나왔고 문제로 나오겠구나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요렇게 요 정도까지 아직까진 괜찮아요. 자, 그런 다음에 얘들아 19세기 초기 연구가 나왔으니까 뭔가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얘기를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생각해봐요.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 수업을 들어본 적이 있는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알겠지만 그게 아닌 친구들이 훨씬 많을 테니까 이 영상 보는 친구들은요. 이런 식으로 몇 세기 혹은 몇 년도 이런 것들이 나오는 지문들은 보통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게 어떻게 변했는지를 얘기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이걸 바꿀 수도 있으니까. 자, 19세기 초기 연구는 체외로 발산되는 열량, 이게 체내에서 만든 거라 그랬어, 그지? 체표 면적에 비례한다. 그럼 체표 면적이 뭔데? 이거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체표 면적이 클수록 발산되는 열량이 커진다는 이야기겠네. 그죠? 즉, 그 둘이 이게 문제야. 우리가 보통 비례라고 했을 때는 얘가 많아질 때 쟤도 많아지면 비례 관계를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크게 생각해보자면.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한정을 줬어요. 뭐라고 한정을 줬냐면 항상 일정한 비를 가져야 돼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그냥 늘어나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대충 100 정도 커졌을 때 얘는 30 커지고 내가 또 한 200 커지면 걔가 뭐 한 50 커지고 이런 식으로 단순히 얘가 커지면 얘가 커진다를 비례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일정한 비를 가져야 돼요. 일정하게. 내가 100% 늘어나면 쟤도 100% 늘어나야 돼요. 일정한 비를 가집니다. 일정한 비를 가진다. 오케이. 자, 그럼 그 일정한 비가 어느 정도가 되겠느냐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뭐 1대2의 관계를 가지면 계속 1대2로 늘어나야 돼. 이해돼요? 오케이. 그랬을 때 체표 면적은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를 하긴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지문 봐서 아시겠죠? 이거는 제곱이라는 거. 요렇게 체중의 0.67제곱. 요거야. 0.67제곱. 자, 체표 면적은 체중 0.67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오케이. 그럼 봐봐. 체표 면적이 이거에 비례한대. 그리고 체표 면적은 열량이랑 비례하니까 결국 열량이 얘랑 비례한다가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기초 대사량은 체중이 아니라 이게 너무 중요해. 체중이 아닌 체중 곱하기 0.67제곱. 선생님, 지문에 0.67 다음에 제곱이란 글자 없는데요. 이건 내가 그냥 넣은 거예요. 여러분들 보기 편하시라고. 그러니까 PPT에다가 솔직히 얘기하자면 선생님은 그렇게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해요. 다 간의 수공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제곱으로 넣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서 친절하게 제곱이라고 쓴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썼겠습니까 내가. 아이고 우리 아이들 참 어렵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열심히 넣은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여기에 체중 자체가 아니라 체중 그 자체 말고 내가 만약에 나의 바라는 몸무게 44kg라고 칩시다. 그러면 44에 비례를 하는 게 아니라 44에 0.67제곱. 0.67승. 요거에 비례한다고 본 겁니다.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기초 대사량이 이렇게 어떤 변수의 증가율은 증가율에 대한 얘기를 해줘요. 아직까지는 어떤 변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뭔지를 얘기를 안 해주고 어떤 변수의 증가율은 증가 후 값을 증가 전 값으로 나눈 값이므로 그러면 내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4칙 연산 문장 나오면 무조건 수식화야.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관계가 보여요. 자, 증가율이라는 건 증가 전을 증가 후로 나눈 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런 관계가 나오겠죠. 그죠? 이해돼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증가 후 값을 증가 전 값으로 나눈 값. 미안. 바뀌었네요. 증가 후 값을 증가 전 값으로 나눠야 되네요. 이거네. 그지? 자, 그러면은 증가 전에 비해서 증가 후가 커졌으면 증가율이 커질 겁니다. 이렇게 양수값을 가질 거. 양수라기보다 1보다 큰 값을 가지겠죠?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체중이 W에서 EW 2배가 됐어요. 뭘 그렇게 많이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2배가 됐습니다. 요렇게 커지면 체중 증가율은 당연히 증가 후 값을 증가 전으로 나눈 2가 되는 거지. 그지? 단순히 체중의 증가율은 2가 되고요. 기초대사량은 얼마나 늘었니? 라고 했을 때 기초대사량도 내가 많이 먹고 찐 만큼 늘어나지 않아요. 어떻게? EW의 0.67제곱에서 W의 0.67제곱. 그러니까 즉 2의 0.67제곱이 증가율이 된다. 2의 0.67제곱. 이게 한 1.6 정도. 그러니까 체중이 2배가 늘어나잖아. 그러면은 기초대사량은 한 1.6 정도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둘의 B가 2대 0.67, 2의 0.67스 해서 대충 1대 1.6 정도 이렇게 늘어나겠네요. 2에서 1.6 정도 되겠네요. 선생님 숫자가 나오니까 너무 어지러워요 하시면 그냥 기초대사량 증가율은 체중 증가율에 똑같이 가진 않는다. 숫자가 똑같아지진 않는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일정한 2의 2가 아니죠. 체중에 0.67이라는 일정한 비를 가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기초대사량의 비율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랬을 때 1930년대 클라이버라는 사람이 생쥐부터 코끼리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동물의 기초대사량을 다 측정한 거야. 생쥐의 기초대사량, 그다음에 뭐 광아지의 기초대사량, 뭐 그다음에 다른 동물 뭐 호랑이의 기초대사량 해가지고 코끼리까지 간 거예요. 점점 크게. 자, 이렇게 했을 때 그래프의 가로축 변수가 동물의 체중이었고요. 하면서 그래프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문제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문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래프가 있어요. 그러면 그 그래프에다가 여러분들은 문장의 정보를 넣을 수 있어야 이해를 하면서 갈 수 있다 그랬어. 가로축 변수로 체중을 집어넣었고 그 다음에 세로축 변수로 기초대사량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랬을 때 동물별 체중과 기초대사량의 순서상 을 점으로 막 나타낸 거야. 체중이 뭐 낮은 애가 기초대사량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체중이 요런 애가 기초대사량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엄청 많게 순서상을 나타냈어요. 자, 그랬을 때 어떤 모양이 되더냐? 자, 요렇게 여기가 체중. 그럼 여러분들 요런 식으로만 나와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가야 돼요? 여기가 체중일 거고 여기가 기초대사량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적어놓고 실전에선 가셔도 괜찮겠죠. 그죠? 가로축과 세로축 두 변수의 증가율이 서로 달라요. 증가율은 다를 수 있어. 그 증가 비율 다를 수 있어요. 증가율이 얘가 100%씩 갈 수도 있고 얘는 또 50%씩 갈 수도 있고 아무튼 증가율이 서로 다를 경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비례관계가 나오면 너무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 잘 보세요. 증가율이 서로 다를 경우 그 둘의 증가율이 같을 때와 달리 이런 식으로 내가 비교하거나 한정하는 문장 나오면 일단 그 부분에다가 체크를 하면서 가라 그랬어. 그러면 증가율이 똑같이 100%씩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고 증가율이 체중은 100%씩 느는데 기초대사량은 50%씩 늘어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혹은 역전돼서 기초대사량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달리 일반적인 그래프에서 이 점들은 직선이 아닌 어떤 곡선의 주변에 분포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 선생님, 저 전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적어도 케이스는 나눠야지. 어떤 식으로 나눠야 돼? 자, 봐봐. 증가율이 다른 경우와 증가율이 같은 경우를 나눠버렸어. 그죠? 자, 그럼 증가율이 다를 때는 일반적인 그래프에서 어떤 모양이래? 곡선에 분포한대. 곡선 분포. 근데 뭐라 그랬어? 증가율이 같을 때와 달리라고 했으니까 얘는 어디에 분포하겠니? 직선에 분포하겠죠. 오케이? 요거 중요하다. 자, 그런데 순서상의 값에다가 순서상이 막 나온단 말이야. 뭐 몸무게가 10kg일 때 열량이 뭐 100칼로리네. 그다음에 몸무게가 20일 때 몸무게 뭐 이렇게 칼로리가 뭐 한 20이네. 뭐 이런 식으로 막 있을 거 아니야. 순서상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순서쌍들의 값에다가 상용 로그를 취한대. 아, 상용 로그는 또 뭐야? 상용 로그가 뭐지? 나 이거 보는 순간 육성으로 욕이 나오더라고. 상용 로그라고? 장난해 지금? 이러면서 상용 로그 뭔진 모르더라도 어쨌든 뭔가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죠? 지금에 와서 뭐 상용 로그에 대한 것들을 안다고 해서 크게 부귀영화를 누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다만 뭐야? 아, 여기다가 뭔가 이상한 짓을 한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죠? 자, 새로운 순서쌍을 만듭니다. 이런 순서쌍들이 있을 때 여기다 상용 로그라는 걸 취해주면 새로운 순서쌍이 나오게 되고요. 이를 그림과 같이 그래프에 표시하면이라고 했으니까 아, 상용 로그를 이미 취한 상태의 그림이 여기에서의 그림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얘는 상용 로그 취한 후다. 오케이?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떤 직선의 주변에 점들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아, 그러면 일반적 그래프와 어떤 게 있는 거야? 상용 로그를 취한 그래프. 이때는 둘 다 직선의 분포를 하나 봐요. 요렇게. 오케이? 오케이. 좋아. 자, 그래서 직선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그러면 그 직선의 기울기를 통해 어떻게 기울기를 이용할 건데? 기울기를 이용해 두 변수의 증가율을 비교할 수 있더라. 아하, 그러면 증가율이 서로 같은지. 그러니까 내가 100% 늘어나면 쟤도 100% 늘어나야 기울기가 똑같은 거겠죠. 그죠? 똑같이 1대1의 비율로 늘어나는 거니까. 근데 내가 1만큼 늘었는데 쟤는 2만큼 늘어나. 일 수도 있고요. 내가 1만큼 늘었는데 쟤는 2분의 1만큼 늘어나. 일 수도 있죠. 그죠? 자, 그랬을 때 그 증가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비교하려면 기울기가 필요하더라. 자, 그림에서 x와 y는 각각 체중과 기초대사량의 상용 로그를 이미 취한 값이다. 줬어요. 그죠? 봐봐. 이를 그림과 같이 표시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했고 우리가 저것만 보고도 이렇게 찾았는데 한 번 더 친절하게 얘기해 주잖아. 그죠? 오케이. 자, 이런 방식으로 표현한 그래프를 L그래프라고 하자. 아하, 그러면 이 친구 뭐예요? 상용 로그를 취한 이 그래프의 이름은 L그래프입니다.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체중의 증가율에 비해 기초대사량의 증가율이 작아요. 그러니까 체중은 예를 들어 뭐 100에서 200으로 늘고 뭐 그다음에 300으로 늘고 100%씩 막 늘어. 그런데 기초대사량이 100%가 안 돼. 이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일 때 100, 뭐 200일 때 2000, 아니 100일 때 1000칼로리, 200일 때 2000칼로리 뭐 이런 식으로 계속 1대1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100kg일 때 1000칼로리, 그다음에 200kg일 때 뭐 1800칼로리 이런 식으로 1대1의 관계가 아니야. 그래서 기초대사량의 증가율이 작다면 L그래프에서 직선의 기울기는 1보다 작으며 그렇겠지. 얘들아 생각해봐. 그냥 너희가 기본적으로 이 차함수 맨 처음에 배울 때 요런 1대1 y는 x의 관계를 가질 땐 요런 그래프가 나오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1보다 작으면 좀 완만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1보다 크면 조금 급하게 나왔잖아요. 그죠? 기억나죠?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이만큼 늘었는데 그만큼을 똑같이 늘어나야 기울기가 1인 거고 나는 이만큼 늘었는데 이놈은 그거에 반밖에 안 늘었어. 그렇게 되면 1보다 작은 거야. 오케이? 증가율이 다르죠. 그렇게 되면 기울기가 1보다 작고 기초대사량의 증가율이 작으면 작을수록 기울기가 점점 작아집니다. 이거 맞는 말이죠. 그냥 수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만약 체중의 증가율, 기초대사량의 증가율이 같다면 여기서 비교하는 건 얘들아 그걸 생각해야 돼. 체중 증가와 기초대사량 증가가 아니라 그 증가 비율이 같은 거다. 증가율이 같은 거야. 증가율끼리 비교하고 있다 지금. 자, L그래프에서 직선의 기울기는 1이 된다. 그렇죠. 내가 100%딱 늘어났을 때 기초 대사량도 100%가 늘어난다면 그것은 기울기가 1인 그래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금 정리해 볼 수 있는 거야? 둘 다 직선의 분포를 하긴 하지만 기울기가 증가율이 같으면 얘는 기울기가 1이에요. 근데 얘는 증가율이 다르면 기울기가 1보다 클 수도 있고 1보다 작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기울기는 만약에 체중 증가율보다 기초대사량 증가율이 작으면 1보다 작아져.
만약에 체중보다 기초대사량이 훨씬 더 팍팍 늘어. 내가 요만큼밖에 안 쪘는데 기초대사량 막 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보다 기울기가 커지겠죠. 요렇게. 이해돼요? 그 상황이야 지금. 그것만 이해하면 문제 못 풀 게 없습니다. 자, 이렇듯 L그래프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할 때 생물의 어떤 형질이 체중 또는 몸 크기, 갑자기 여기까지 정말 힘들게 이해했는데 또 어떤 형질 이런 거 얘기해줬어. 이게 뭔데? 체중 또는 몸 크기와 직선의 관계를 보이며 얘가 커지면 얘가 커진다는 얘기야. 물론 증가율이 같은지는 아직은 몰라. 함께 증가하는 경우 그 형질은 상대 성장을 한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체중이 늘어나거나 몸 크기가 늘어나면 그 형질이 같이 커지는데 그러면 상대 성장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느낌 안 올까 봐 바로 예시줬잖아. 동일종에서의 그러니까 인간이면 인간, 뭐 생쥐면 생쥐, 강아지면 강아지, 동일종에서의 심장, 두뇌 이런 신체 기관의 크기도 상대 성장을 한대요. 쉽게 이야기하면 인간은요 신생아 때랑 지금이랑 뇌 크기가 똑같으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아직도 계속 막 이렇게 이런 거 빨고 있는 거야.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동일 종에서 점점 몸짓이 커지면 심장의 크기도 커지고요. 두뇌의 크기도 커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래 두뇌가 크면 조금 더 똑똑할 테니까 내가 몸집을 키워보자는 안 돼요. 그거는 이제 성장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살이 찌는 거랑은 다르다니. 어쨌든 간에 요렇게 이 어떤 형질이 이런 신체 기관 얘기하는 거구나라고 이어줄 수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럼 굳이 봐봐. 이렇게 L그래프의 방식으로 표현을 할 때 함께 증가하는 경우 상대 성장 사실 L그래프랑은 별로 상관이 없고 L그래프를 적용할 수 있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고 굳이 상대 성장을 언급했다는 건 문제로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한편 그래프에서 가로축과 그래프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럼 그래프를 계속 보면서 가시란 얘기입니다. 그래프에서 가로축과 세로축 두 변수의 관계를 대변하는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와 절편 이게 뭘까? 봐봐. 일단 상용로그를 취하잖아요. 이 점 하나하나에다가 상용로그를 취하면 직선에 가깝게 점들이 찍힌단 말이야. 그랬을 때 과연 그 점들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최적의 직선과 절편 뭔지 알죠? 0값 가질 때 나머지 애들. 그러니까 x, 0 그다음에 0, y에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최소제곱법으로 구할 수 있다. 이게 뭔데 생각하셔야 되겠지. 그럼. 이 최소제곱법이 연계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이제 최소제곱법 수업을 했던 친구들은 조금 마음이 편했을 거고요. 아닌 친구들은 또 열심히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우선 그래프의 두 변수의 순서상을 나타낸 점들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점들이. 이 점들 사이를 지나는 여기다가 찍어도 되고 뭐 이렇게 찍어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찍어도 되겠죠. 이 점들을 최대한 많이 지나는 직선을 하나 그려줍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 보면서 하셔도 되고요. 이거 보면서 하셔도 되고 어차피 이거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니까. 자, 상용로그를 취한 값의 점이 요렇게 찍혔어. 그러면 뭐 내가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 막 이런 식으로 긋진 않겠죠. 당연히 얘네를 최대한 많이 포함할 수 있는 얘네 근처로 지나는 직선 얘를 그을 겁니다. 자, 그러고 나면 각 점에서 가로축의 수직 방향으로 가로축의 수직인 방향으로 그죠? 천천히 하라 그랬어. 선생님 무적정 어려워요. 덮어놓고 얘기하지 말고 하나씩 차례대로 수직 방향으로 직선까지의 거리인 편차의 절대값. 자, 그럼 뭐예요? 요렇게 해서 이 직선에서 요 방향. 그림은 이딴 식으로 조그맣게 그려놓고 우리한테 보라고 그지? 요렇게 요 거리 요게 편차예요. 요게 편차예요. 지들도 너무 조그만 거 아니까 이제 확대를 해놨잖아. 그죠? 그 직선과 그 점이 있을 때 요 수직거리 있지? 이만큼이 편차예요. 절대값을 구하랍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으면 마이너스일 거고 위에 있으면 플러스일 테니까 절대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절대값을 구하고 이들을 각각 제곱해요. 모두 합한 것이 편차 제곱의 합. 그럼 생각해봐. 점이 막 여기 떨어져 있어. 그럼 이 편차가 커질 거 아니야. 이 커진 편차를 제곱하면 더 커지겠죠. 즉 편차 제곱의 합이 작으면 작을수록 직선에 가깝다는 뜻이 되겠네. 그지? 그것만 갖고 오면 여러분들은 두려울 게 없습니다. 자,
편차 제곱의 합이 가장 작은 직선을 구하는 것이 최소 제곱법이다. 그럼 생각해봐요. 여기에서 이렇게 선을 그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었을 때 각각의 직선에 해당하는 편차를 막 구해서 제곱의 합을 구한 다음에 그 숫자 제일 작으면 아 얘네가 공통적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직선이구나 라고 판단을 한대요. 그렇게 해서 직선을 딱 만들고 나면 기울기 나오죠. 편차 나오죠. 절편 나오죠. 이렇게 간다는 얘기. 자, 어느새 마지막입니다. 거의 끝나가요. 클라이버는 이런 방법에 근거하여 L그래프에 나타난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로 0.75라는 기울기를 얻었어요. 오, 이 최적 직선의 기울기가 0.75래. 0.75. 그러면 1보다 살짝 작은. 이에 따라 동물의 체중 0.75 제곱입니다, 여러분. 0.75 제곱이에요. 이거야, 이거. 이거에 기초 대사량이 비례한다고 결론 지었다. 그러면 앞에서 클라이버 이전에는 뭐였어요? 체중의 0.67 제곱이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클라이버가 얘기한 게 아니겠네요. 19세기 초에는 체중의 0.67의 대사량이 비례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클라이버의 연구에 따라서 체중의 0.75만큼 비례한대. 그럼 적어도 체중이 이제 2배 늘었을 때 기초 대사량은 이때는 1.6만큼 늘었잖아. 이때는 1.6보다는 크겠네요. 그죠? 이게 숫자가 크니까. 그지? 오케이, 좋아. 자, 이것을 클라이버의 법칙이라고 하고 체중의 0.75제곱을 대사체중이라고 불러요. 아하, 얘를 대사체중이라고 부르고 대사체중은 치료제, 갑자기 분위기 치료제로 넘어갔어. 그럼 뭐예요? 이것도 나오니까 얘기를 했겠구나. 대사체중은 치료제 허용량의 결정에도 이용되는데 그치, 코끼리를 잠재울 만큼의 그런 양을 인간한테 집어넣으면 안 돼요. 똑같이 넣으면 안 돼. 비례해서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죠? 이때 그 양은 대사체중에 비례하여 정한다.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몸집이 이만한 사람이랑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 아이유랑 김준현과 똑같은 둘이서 똑같은 양의 약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비례해서 넣어야지. 그치? 그래서 수면 마취 같은 거 할 때도 몸무게를 적으라고 얘기를 하는 게 요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을 수치스럽게 만들려고 몸무게를 적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치료제 요거 허용량 결정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나는 보이는 게 44kg니까 이렇게 했다가 마취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비례해서 하는 거니까. 자, 그럼 굳이 이렇게 치료제 허용량을 넣어줬다라고 하는 건 나올 확률이 크다. 왜냐면 정말 뜬금없이 대사체중 하다가 치료 얘기를 하고 있잖아. 자, 이게 체내 대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대사에 맞게 대사량 따라서 비례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여기서 가장 킬러 내용은 요거 될 테니까 이걸 지우진 않을게요. 이거 문제 풀 때 써먹어야 돼서. 자, 그러면 봅시다. 그래서 생각보다 선생님이 뭔가 화려하게 얘기해 준 건 별로 없어요. 중간중간에 내가 좀 중요한 걸 역설하면서 여러분 운동을 합시다 뭐 이런 얘기는 했어도 굳이 여기서 무리하게 끌어낸 것도 없고 거의 그대로 읽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래요. 총평에서 EBS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 그리고 하면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당연히 마음도 편해집니다. 그런데 도저히 시간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독해력으로도 충분히 뚫을 수는 있다. 라는 거 한번 다시 얘기를 하면서 들어가 보자.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을 때 클라이버의 법칙은 동물의 기초대사량이 대사체중. 그렇지. 기초대사량이 대사체중. 이게 뭐였죠? 체중의 0.75까지 떠올리면서 가야 돼. 바로 나와야 돼. 읽었잖아. 맞고 어떤 개체가 체중이 늘었어요. 그랬을 때 다른 변화 없이 근육량이 같이 늘었어. 체중이 늘 때 근육량이 같이 늘 지방이 아니라 근육량이 같이 늘면 뭐야? 기초대사량 당연히 증가합니다. 근육량이 증가하면 증가한다라는 말을 여기서 써먹네요. 그죠? 오케이, 맞는 말입니다. L그래프에서 직선의 기울기, 얘들아 L그래프는 이미 이제 상용 로그를 취한 값이에요. 그죠? 증가율에 대한 거 일반적인 그래프 이건 점의 순서상을 얘기하는 거고 상용 로그를 취하고 나면 직선 근처에 분포한다고 얘기를 했어. 둘 다. 자, 직선의 기울기는 가로축, 세로축 두 변수의 증가율 차이가 아니라 증가율에 따른 거죠. 증가율 그 자체 가지고 만드는 거지. 증가율의 차이. 예를 들어서 얘는 100% 증가를 하고요. 얘는 50% 증가. 30% 증가합니다 했을 때 그 70%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비율이지. 얘네의 비율이죠.
그렇기 때문에 증가율의 차이와 동일한 게 아니라서 정답이 3번이에요. 증가율 차이가 아니라 증가율과 동일하게. 그래서 증가율에 따라서 만들어지죠. 증가율이 같다 다르다 가지고서. 그래서 가로축보다 세로축의 증가율이 좀 적으면 1보다 작고 기울기가, 그 다음에 가로축에 비해서 세로축의 증가율이 크면 어떻게 된다? 기울기가 1보다 커진다 라는 얘기를 한 거지. 그 두 증가율 차이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랬어.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생각해봐. 봐봐. 증가율이 같아. 내가 100% 늘면 내 기초대사량도 100% 늘어나. 이건 증가율이 같은 거잖아. 그 둘의 차이는 제로잖아요. 기울기가 제로입니까? 아니죠. 이상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3번이었고요. 최소제곱법은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최적의 기울기, 그 다음에 절편, 알게 해주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였어? 편차제곱의 합이 가장 작은 직선을 구하는 거였죠? 맞는 말. 동물의 신체 기관인 심장, 두뇌의 크기는 뭐다? 몸무게, 몸의 크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커진다. 그래서 우리가 아기 때보다는 지금이 심장도 크고 뇌도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상대 성장을 한다. 맞는 말이지. 물론 여기서 답이 바로 안 나온 친구들은 5번도 굉장히 고민했을 거야. 동물의 신체 기관? 근데 동일한 종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게 동일한 종이 아니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이상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동물의 신체 기관, 얘는 동일한 종 내에서 상대 성장을 한다라는 거랑 그렇게 다른 뜻은 아닙니다. 어차피 동물이라는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다른 종끼리 비교를 하겠다는 뜻이 아니니까. 그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윗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을 때 이것 역시도 내 생각에는 여러분이 시간을 좀 썼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하면 다 맞는 말 같아 보여서. 다 맞는 말 같아 보여서. 봐봐. 일반적인 경우 기초 대사량은 하루에 소모되는 총 열량 중에, 총 대사량들 중에 가장 큰 비중 60에서 75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비중 굉장히 높은 거지. 그지? 대부분이에요. 얘보다 높은 비율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가장 큰 비중. 클라이버의 결론에 따르면 기초 대사량의 동물의 체표 면적의 비면, 그렇지. 체표 면적은 체중 0.67승 이기 때문에 체표 면적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아까 대사 뭐였죠? 용어가 기억이 안 날 수는 있어요. 대사 체중. 그래서 체표 면적이 아니라 대사 체중에 비례한다.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체표 면적에 비례한다고 볼 수 없으니까. 맞죠? 그 다음 19세기 초기 연구자들은 체중 증가율보다 기초대사량의 증가율이 작다고 생각했겠군. 그렇죠. 봐봐. 체중은 막 2배씩 늘어도 기초대사량이 1.6씩 늘었잖아. 그죠? 증가율이 더 작아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맞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코끼리에게 적용하는 치료제 허용량을 기준으로 체중에 비례하여 생쥐에게 적용할 허용량을 정한 후 먹이면 과다 복용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순식간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코끼리에게 먹을 양을 생쥐에게 먹이면 과다 복용이겠군. 이런 식으로 너희들 멋대로 주관적으로 편집해서 읽어버려. 누가 그렇게 읽으래? 봐봐요. 코끼리에게 적용하는 치료제 허용량을 생쥐에게 적용할 경우 그런 과다 복용이다. 이렇게 안 써 있잖아. 왜 이걸 싹 날려요? 체중에 비례하여. 그러니까 코끼리가 이만큼의 체중이니까 그거에 비례해서 생쥐만큼으로 줄이면 치료제도 그만큼 줄어드니까 뭐예요? 이 클라이버의 법칙에 따르면 클라이버의 법칙에 따르면 적정량입니다. 과다 복용 아니에요. 정답 4번입니다. 허무하죠? 과다 복용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법칙은 대사 체중에 비례를 하고 클라이버가 이미 생쥐부터 코끼리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네한테 다 해당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이 비례해서 코끼리가 이만큼이고 치료제를 이만큼 썼으면 이제 애가 요만큼 줄었어. 그럼 이만큼에 비례해서 얘도 요만큼으로 줄이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줄어든 만큼. 이해돼? 그렇게. 자, 그러면 과다 복용 아닙니다. 어차피 얘가 이 몸무게였으면 이걸 이만큼 먹였을 거야 이기 때문에. 오케이. 클라이버의 법칙에 따르면 동물의 체중의 증감에 따라 함께 늘어나는 에너지의 필요량, 대사량 이전 초기 연구에서 생각했던 양보다 많겠군. 그렇지. 왜? 이전에는 체표 면적이었기 때문에 체중의 0.67승만큼 필요했다면 지금은 뭐예요? 체중의 0.75승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늘었습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내가 100kg에서 뭐 200kg 됐을 때 이렇게 2배 늘어났을 때 1.6배 그러니까 숫자를 그냥 넣어보셔도 돼요.
이런 사람이 있어. 체중이 2배 늘었어. 200kg이 만약에 19세기 초반 연구였으면 2배 늘었고 1.6배 늘어야 돼가지고 1600칼로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얘는 어쨌든 간에 뭐예요? 2에 0.75 승이니까 적어도 1.6보다는 크겠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한 1800kcal 정도라고 보겠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도저히 모르겠으면 숫자를 넣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내가 나올 거라고 했죠? 기억, 니은 한 번에 묶어서 비교할 거라고. 자, 기억은 직접법, 니은은 간접법입니다. 기억은 체온을 환경 온도에 따라 조정하는 변온동물이 체외로 발산하는 열량을 측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봐봐. 체온을 환경 온도에 따라 조정하는 변온동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환경 온도가 어때요? 어떻게 놨어요? 일정하게 맞춰놨죠. 외부 온도를 일정하게 맞췄잖아. 그렇기 때문에 측정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렸어요. 측정할 수 있어요. 환경 온도에 따라 조정하면 환경 온도를 그대로 맞춰놓으면 얘네도 그대로 있겠죠. 그죠? 그래서 환경 온도가 그대로이기 때문에 변온 동물도 그대로 아무 짓도 안 한다. 니은은 동물이 호흡에 필요한 산소의 양을 알 필요가 없다라고 했는데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산소랑 이산화탄소의 측정을 가지고서 추정하는 거기 때문에 산소랑 이산화탄소 양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없다 X. 기억은 니은과 달리 격한 움직임이 제한된 편하게 쉬는 상태에서 기초대사량. 얘들아, 기초대사량의 정의가 뭐였지? 쾌적한 온도, 편히 쉬는 상태, 공복입니다. 그러면 대사량, 기초대사량의 정의가 그거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구하든 그건 기본적으로 맞춰줘야 되는 조건이야. 맞죠? 그래서 달리에서 틀렸어요. 둘 다 편한 상태. 그 다음에 일정한 체온에서 동물이 체외로 발생하는 열량을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봐봐요. 기억과 니은은 모두 구할 수 있지. 왜 못 구해요? 이게 일정한 체온에서 동물이 체외로 발생하는 열량, 이게 기초대사량이잖아요. 그죠? 둘 다 기초대사량 구하는 방법이었잖아. 맞지? 그렇기 때문에 맞는 말, 정답 4번이고요. 그 다음에 5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생존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대사량을 구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먹일 건 먹이면서 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안 돼. 왜? 공복이어야 되잖아. 그죠? 에너지 공급을 왜 해줍니까? 안 돼요. 공복에서 측정해야 돼. 굶겨야 된다고.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 4번이에요. 마지막. 이게 아마 이 킬러 지문의 킬러 문항이었을 겁니다. 선생님은 속어법으로 풀었어요. 순간적으로 이 비례라는 게 이걸 한 번에 끌어내기가 힘들었어가지고 속어법으로 풀었다가 문제를 다시 보니까 이게 조금 더 의도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 봐봐요. 농개 수컷이 있어요. 농개 수컷. 농개입니다. 직개발 하나가 굉장히 커요. 지 혼자 커요. 이만큼만 커. 자, 직개발의 길이는 개딱지의 폭의 상대 성장을 한대. 그러면 뭐예요? 이 큰 집개발의 길이라는 형질이 개딱지 폭, 이 개딱지, 여기 개딱지죠? 밥 비벼 먹으면 맛있는 거. 물론 농개 가지고 먹는지 모르겠어요. 농개를 간장게장을 해먹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선생님 간장게장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개딱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큰 집게발도 커져요. 그죠? 등치가 큰 농개야. 그럼 집게발도 이만한 거야.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개딱지 폭을 이용해서 큰 집게발의 길이를 추정하기 위해 오케이. 자, 그럼 변수가 2개가 나왔고 어디다가 가로축을 놓고 어디다가 세로축을 놓을지가 중요하겠네. 자, 그럼 봐봐. 이거에 따라서 상대 성장한다고 했으니까 아까 뭐였지? L그래프에서도 체중에 따라 대사량이었으니 개딱지 폭에 따라 집게발 길이가 나와야 되겠네. 그죠? 그래서 A가 가로축으로 B가 세로축으로 들어갈 겁니다. 맞죠? 문장을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 다양한 크기의 농개 개딱지 폭이랑 큰 집게발의 길이를 측정해서 순서쌍이 막 나왔어요. 이건 L그래프 하기 전에 개딱지 폭이 30cm인 애들이 집게발이 뭐 30cm, 40cm, 50cm 막 있겠죠. 그죠? 여러 가지 순서성이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L그래프 방식을 적용을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가로축, 세로축에다가 개딱지 폭, 큰 집게발의 길이 우리가 했던 예상이 맞았네요. 그죠? 이렇게 놓고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자, 그러면 증가율이 같냐 다르냐에 따라서 이 L그래프의 기울기가 달라지겠네. 맞죠? 오케이. 답이 허무하게도 1번에서 나와요. 금방 나옵니다. 봐봐. 최적의 직선을 구해요. 이건 뭐예요? L그래프. 그린 다음에 최소제곱법 하는 거잖아.
직선의 기울기가 1보다 작아요. 얘들아, 1보다 작은 건 뭐지? 기울기가 1보다 작다라는 건 요거는 이 상황이잖아. 지금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 이 상황이 뭐지? 증가율이 달라요. 그죠? 증가율이 다른 상황이야.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비가 아닌 상황입니다. 일정한 비가 아닌 상황이야. 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L그래프 상에서 기울기가 1이어야 비례하는 걸로 봅니다. 똑같은 상승세를 보이기 때문에 일정한 비여야 된다고. 일정한 비. 그 숫자가 뭐가 됐든 일정한 비로 유지가 되면서 증가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2 증가할 때 얘가 1.6만큼 증가하면 2 대 1.6은 지키면서 가야 된다고. 아까 앞에 나와 있던 예시를 그대로 적용하자면. 근데 그게 아니면 안 된다는 이야기. 자, 그래서 L그래프 상에서 기울기가 1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일반적 그래프에서는 곡선 분포가 되는 거야. 곡선 분포가, 얘들아, 곡선이 일정한 비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일정한 비가 아닙니다. 봐봐. 여러분들은 아마 이걸 보고 L그래프 상에서 기울기가 1보다 작다는 건 이게 예를 들어 y는 2분의 1x야. 그럼 2분의 1이라는 비를 가진다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L그래프로 변환했을 때나 직선이 되는 거지 그 전에는 어떻게 돼요? 얘네가 지 멋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어떤 곡선에 막 비례한 뭐 이런 식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비례한다고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증가율이 다르게 되면 물론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값은 안 나옵니다. 증가율이 다른 경우에는 곡선 분포라서 비례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답이 1번인데 한 번에 만약에 안 나온다면 나머지를 읽어보셔야 되겠죠. 자, 최적의 직선을 구하여 A, B 증가율을 비교하려고 할 때 점들이 최적의 직선으로부터 가로축의 수직 방향, 이건 편차죠. 편차가 멀수록 편차 제곱의 합은 당연히 큽니다. 너무 커지죠. 봐봐. 이 직선에서 이 점이 먼 거랑 가까운 거랑 이거 제곱한 값이 얘가 더 크겠지. 당연히. 멀리 떨어질수록 편차 제곱 합이 더 커집니다. 자, 그 다음 A의 증가율보다 B의 증가율이 더 커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 증가율보다 증가율이 큰 거야. 증가율끼리 비교하는 거다. 지금 실제 숫자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증가율이 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라면 어때요? 다른 경우죠. 점들의 분포가 직선이 아닌 어떤 곡선의 주변에 분포하겠군 이라고 했을 때 요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증가율이 다르니까. 근데 이건 뭐예요? L그래프 상이기 때문에 직선에 분포합니다. 직선에. L그래프 상에선 직선이고 일반적 그래프로 바꾸면 곡선 분포야. 이해돼? 근데 지금 L그래프잖아. 그렇기 때문에 곡선이 아니라 직선. 그 다음 A의 증가율보다 B의 증가율이 작은 상황입니다. 자, 그랬을 때는 이제 기울기가 1보다 작은 그래프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뭐예요? 직선의 기울기가 1보다 큰 게 아니라 작아야지. 그죠? 그 다음 A의 증가율과 B의 증가율이 같아요. 이 상황이면 일반적 그래프에서도 직선 분포. 상용 로그를 취했을 때 기울기가 1인 직선이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 순서상을 점으로 표시한다면 이제 일반적인 그래프에서는 곡선 주변이 아니라 직선 주변이라고 했잖아. 그죠? 근데 이게 직접적으로 나온 말이 아니라 증가율이 같을 때와 달리 다른 경우에는 곡선 분포이다. 이기 때문에 같은 경우에는 직선 분포라는 추론을 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정답 1번으로 소거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단순히 이 비례라는 게 얘가 커졌을 때 얘가 커지기만 하면 비례입니다가 아니야. 여기선 비례를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항상 일정한 비율을 유지해야 돼요. 항상 일정한 비율상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얘가 100%의 증가율이면 얘도 100%로 늘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냥 하나의 힌트를 조금 드리면 실제 숫자를 넣어봐도 괜찮다고 얘기를 했잖아. 만약에 기울기가 1인 경우 증가율이 동일하다는 얘기죠. 증가율이 동일한 거다. 증가율이 동일한 경우 만약에 체중이 이제 뭐 200kg고 그다음에 뭐 대사량이 2000칼로리 이렇게 있어. 그러면 얘가 100% 늘 때 얘도 100% 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얘가 체중이 200kg 뭐 400kg 됐을 때 뭐 4000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 이야기. 근데 기울기가 1보다 작은 경우 증가율이 다르다는 얘기죠. 증가율이 달라. 그래서 체중은 100%늘 때 대사량은 50% 느는 경우 요런 경우를 얘기해. 그러면은 얘는 체중이 뭐 100에서
1000이고 200 됐을 때 50% 드니까 1500 이런 식으로 늘어나겠죠. 그럼 비율이 안 맞는 거야. 얘네끼리의 비율이 안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구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선생님처럼 그냥 속어법으로 가셔도 되고. 그래서 비율이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건 굳이 일반적인 그래프와 상용로그를 취한 그래프, L 그래프를 구분했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거 가지고서 풀면 어느 정도는 잘 풀렸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 정도 보시고 다시 지문 읽어보고 분석해보고 끌어내 보셔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선생님 강의 들은 걸로 끝내지 마시고 한 번씩은 다시 읽어봐 주시기를 바라면서 복습이 답이라는 거 잊지 말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달려봅시다.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안녕.